저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비전통 자원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오신 분들이 그 약간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내용이 어렵다는 말씀도 좀 해주셔서 약간 이해가 쉽도록 가능한 좀 쉽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 그 비전통 자원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 우리나라 그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그런 진출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의 현황이라든지 진출 방안에 대해서 결론 및 시사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전통 자원이 과연 무엇일까? 이름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전통 자원이 아닌 것이 비전통 자원이겠다는 추측은 되는데요. 요즘 그 신문 지상에서 그 셰일가스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통 자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석유나 가스 자원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액상이냐 기체 상태이냐 그 상태가 다를 뿐이지 사실 기본적으로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 전에 유기물체가 지하에 매몰이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온, 고압 환경 하에서 열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요. 이렇게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생성되는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암에서 이렇게 석유나 가스가 생성이 되면 거기에서 그대로 있으면 좀 채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층 상태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곳에서 지금 석유나 가스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층 중에서 이렇게 배사구조, 이렇게 산봉우리 같이 생긴 이런 곳에 모여 집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저류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암석을 저류암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그냥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다 흩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막아줄 수 있는 덮개암이 다시 여기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모이면은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얘네들을 탐사해서 여기에 석유나 가스 자원이 있겠구나 해서 수직으로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시추를 한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시추를 해서 석유나 가스를 생산해서 저희가 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전통 석유나 가스입니다. 하지만 비전통 가스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근원암에서 석유나 가스가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넓은 지층에 생긴 그런 석유 가스들이 이런 저류암으로 이동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암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걸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동안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채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개발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얘네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매장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굉장히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통 자원은 크게 비전통 석유와 비전통 가스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보시면은 이 꼭지점 위에 있는 꼭지점이 있는 부분이 전통 석유와 가스를 의미를 한다고 하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풍부한 매장량을 의미를 하고요. 그 대신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 또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비전통 석유의 종류를 볼 수 있고요. 타이트 오일, 초중질유, 또 오일샌드, 오일쉘, 단어들이 다 너무 생소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비전통 석유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비전통 가스의 경우에는 탄층가스라고 해서 이거는 콜베드 메탄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기본 성분이 메탄가스고요. 그래서 석탄층에서 생성되는 가스입니다. 타이트 가스는
타이트한 사암층에서 생성되는 가스고요. 쉘 가스의 경우에는 되게 이암인데 이암이 되게 세밀한 그 진흙으로 형성된 지층인데 거기에서 생성된 쉘 가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그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하 굉장히 깊은 곳이나 극지방에서 그 가스 분자가 물 분자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비전통 자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동안 그 생산내지 못했던 이유들이 이런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은 그 투수율이 그러니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요. 오일샌드나 초중질류 이런 애들은 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되게 끈적끈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끈적끈적하니까 유동성이 크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었던 건데 최근 기술들은 이런 원유의 점도를 낮춰주는 것이 채굴하는 기술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비전통 자원이 부각을 하게 되는지 석유 가스 자원 개발을 둘러싼 그 시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존의 그런 전통 자원이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비전통 자원들이 생산이 증가를 하면서 약간 이 퇴색된 이론이긴 한데 한때 그 오일 피크 이론이라는 것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석유 생산량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석유 생산이 이제 감소할 것이다. 근데 감소를 언제 할 것인가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되게 이슈였는데요. 지금 뭐 비전통 석유 자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은 최근에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 자원이 고갈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자원이 고갈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그런 전통 자원들은 그런 중동이나 그런 러시아, 또 남미 이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국가들은 약간 자원을 약간 무기화하는 경향이 좀 높은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하고요. 차츰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 퍼져가고 있고 그 외에 뭐 캐나다나 중국, 호주에서도 자원 개발 기업에 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로열티나 자원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비율을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그 각국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이나 인도 등이 그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함에 따라서 그런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쉘, 뭐 쉐브론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나 아니면 자원 보유하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국영석유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자원을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그 거대 수요국들이 자원 확보 경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확보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배럴당 147달러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의해서 또 20, 30%까지 훅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라는 게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그 전통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이나 연안 지방에 있는 것들이 더 개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오일들이 다 개발이 끝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개발 못하니까 심해 지역이나 극지방으로 이렇게 약간 개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신재생 에너지는 전체 그 세계 발전 비중 중에서 많이 확대가 됐음에도 아주 6%도 안 되는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석유나 가스 같은 기존의 화석 연료가 에너지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겠고요. 이런 시장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그런
엑슨모빌이라든지 쉘, 쉐브론, BP, 토탈 이런 메이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그 사업 부문 중에서 자산 가치를 기존의 전통 자원의 비중을 줄이고 이런 언컨벤셔널한 오일이나 가스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석유 산업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류 부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류 부문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 부문, 석유 산업의 세 가지는 그러니까 상류 부문, 중류 부문, 그리고 하류 부문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류 부문의 경우에는 그 자원의 그 존재를 탐사를 하고 그걸 개발해서 생산해내는 단계까지를 상류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탐사가 영어로 exploration이고 그 생산이 production이잖아요. 그래서 상류 부분을 다른 말로 그냥 E&P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중류 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생산난 석유나 가스를 처리를 해야지 저희가 쓸 수가 있겠죠. 그 생산물을 처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운송하는 것까지를 그 중류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송이 된 석유나 가스를 정제를 하는 산업이 있죠. 정유산업. 그리고 정유된 석유를 그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정유된 제품 중에서 일정 부분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을 하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은 거의 상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그 E&P 산업, 아까 상류 부분이라고 했는데 상류 부분의 M&A 동향을 보면은 그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서 그 M&A 규모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약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를 했죠. 근데 다시 유가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M&A 규모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다시 급감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자산거래가 부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전통 자원 부분의 M&A만 따로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1년의 경우에는 전체 M&A 규모의 절반을 비전통 자원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M&A 규모를 보면서 기업들이 비전통 자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비전통 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통 가스는 그 가스가 생성되는 암석인 근원암에서 생성된 후에 저류층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생성된 지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셰일층에 가스가 있는 것들이 셰일가스고요. 사암층에 있는 것이 타이트가스, 그리고 여기 석탄층에 있는 것이 이렇게 탄층가스, CBM입니다. 그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이 약 7,360조 입방미터 피트인데요. 여기에 한 4배에 달하는 양이 비전통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높이를 봤을 때 어떤 가스가 가장 생산하기가 쉬울 것 같은가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CBM이나 타이트가스는 비교적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암석에 그 공급률도 굉장히 작아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최근까지도 생산을 해내지 못했던 가스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셰일가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개발 비용이 점차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전통 가스 생산 비중이 1980년대는 전혀 없었는데 2010년에는 13%로 증가를 했고요. 2035년에는 약 32%를 차지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035년까지 이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그 투자 전망인데요. 총 9.7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9조 달러가 그 E&P 산업, 가스
상류 부문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중에서 약 36%가 비전통 가스에 대한 투자가 되겠는데요. 더 미래로 갈수록 그 비중이 더 44%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비전통 가스에 대한 투자가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 지역별로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비전통 가스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비전통 가스 주요 생산국이 그 미국, 중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런 투자 붐에 따라서 비전통 가스 생산 비중이 2010년 14%에서 2035년 3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BM, 탄층가스와 타이트가스가 가장 활발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비전통 가스 중에서는 타이트가스 생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그 비전통 가스 생산을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이 셰일가스와 CBM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단위가 나오는데요. TCF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트릴리언 큐빅 피트입니다. 그래서 조 입방 피트고요. 피트는 그 길이를 나타내고 큐빅 피트는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 입방 피트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비전통 가스 중에서 먼저 셰일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일가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밀한 진흙이 수평 퇴적한 매우 담산한 암석층, 즉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입니다. 매장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지금 세계 셰일자원 분포를 보면 세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미국의 에너지정보부는 최근 자원량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셰일가스 매장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성과는 다른 얘기고요. 경제성이 있든지 없든지 기술적으로 채굴만 가능한 양을 일단 체크를 한 건데요. 그게 7,300조 입방 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천연가스 전체 매장량의 약 32%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셰일층에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일 성분도 같이 있습니다. 석유 성분. 그게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타이트 오일이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 오일의 경우에는 매장량이 약 3,500억 배럴. 이거는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양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생산이 가능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가스 석유는 아까 수직 시추로 해서 생산해낸다고 했는데요. 이런 셰일가스는 넓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수직 시추로 하려면 구멍을 엄청 많이 뚫어야겠죠. 이 구멍을 뚫는 데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과거에 그 수직 시추로는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직으로 했다가 이제 이거를 수평으로 뚫는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개발을 해냈고요. 제가 아까 석유 산업이 크게 상류 부분, 중류 부분, 하류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누인다고 했는데요. 우리 메이저 기업들은 이 세 가지 부문을 모두 다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인테그레이티드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상류 부분, 특히 E&P 부분만 하는 기업들을 인디펜던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중소 중견 규모의 이런 독립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런 셰일가스 기술을 개발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셰일가스 존재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190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방법으로는 상업적 경제성이 낮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북미 셰일가스 탐사 개발 단가가 매우 하락을 하고요. 생산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실추를 한 다음에 실추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게 또 일이죠. 이거 어떻게 생산을 해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은 후에 이 물을 굉장한 압력을 가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이 암석이 파쇄를 하겠죠. 이 파쇄를 하면은 이 물에다가 모래나 화학물질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파쇄가 됐을 경우에 그 틈을 모래가 벌려주고 있고요. 모래가 그 틈을 유지시켜주는 사이에 그 가스가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스가 생산이 되는 거고요. 또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회수율을, 그러니까 화학 물질의 경우에는 회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셰일가스는 풍부하고 요즘에 또 기술도 발전돼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 환경 파괴 이슈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전통가스나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물의 양에 비해서 타이트가스나 셰일가스, 특히 셰일가스나 타이트 오일은 생산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량의 용수 사용에 따른 수자원 고갈 문제가 있고요. 또 가스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고 또 수압 파쇄를 함에 따라서 지진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가 있고요. 아까 그 물에다가 모래랑 그 화학물질을 첨가한다고 했죠. 이 화학물질이 그 지표수나 지하수 오염 가능성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단위 면적당 회수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환경 파괴 부작용이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가별로 셰일가스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셰일가스 기술을 미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 세계 셰일가스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부종국, 셰일가스가 존재하는 국가 순위로는 2위입니다. 2위이지만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셰일가스 생산량은 세계 1위 국가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2년의 경우 미국의 천연가스 전체 생산량 중에 40%가 셰일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트 오일은 원유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기술이지만 아까 메이저 기업들이 점차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전통 자원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저 기업들이 이 독립계 기업들을 M&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메이저 기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증가세가 지속이 돼서 셰일가스의 경우 2035년의 경우 미국 전체 가스량의 한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고 근데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고 경기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요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그 자국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국산 에너지의 수출을 약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셰일가스는 막 생산이 되고 있는데 수요는 별로 늘지 않고 수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광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경우 2008년 중반 이후에 보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가격의 단위는 그 MMBTU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MM이라는 것은 약간 밀리언 100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TU는 그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 해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 열량 단위인데 그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의 그 단위를 얘기할 때는 MMBTU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 가스 가격이 기존에 $12 이상이었는데 2012년의 경우에 $2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도 $3대 중반에서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일본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는 그 LNG 거대 수입국이죠. 그래서 일본 지진에 따른 원전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2011년에 그 가스 발전으로 많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스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가스 가격이 반면에 동북아 지역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거의 지금 다섯 배 정도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 유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서부 텍사스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WTIU가 대표 유종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중동의 두바이유, 그리고 북해 지방, 유럽의 북해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 이렇게 세 가지 유종을 유가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유종인데요. 이 세 가지 유종에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원유 자체가 운송이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약간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그 가스의 경우에는 운송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운송하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것을 약간 PNG라고 하고요.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동하는 가스고요. 그 외 먼 지역의 경우는 가스 상태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LNG죠.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고요. 그 LNG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LNG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LNG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스가 지금 그 상온 상태에서는 기체지만 액화시키려면은 거의 마이너스 160도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낮춰야 되는 그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운송을 하기가 편하겠지만 그 액화시키는데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걸 다시 운송을 해서 다시 기화시켜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셰일가스 때문에 싸지만 이걸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시 액화시켜서 운송하고 다시 기화시켜서 쓰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원래는 자국산 에너지 보호 때문에 수출이 안 됐지만 너무 지금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일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LNG 수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이후에는 미국 LNG 수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지역별 가스 가격 격차가 다소 좁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낮아지기는 힘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화하고 운송하고 기화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이 비전통 가스, 셰일가스가 생산이 증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 향후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계속 가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 지방에 그 LNG 수입 터미널들을 많이 기획을 했고요. 이 수입 터미널들이 공사가 되는 한 5,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셰일가스가 생산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제 바뀐 거예요. 수입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는 양을 이제 도리어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수입 터미널로 건설을 했던 것들을 이제 용도를 변경하는 수출 터미널로 지금 바꾸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슈니어사에서 이 사빈 패스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가스공사도 2017년부터 연간 약 350만 톤 규모의 LNG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양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양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그 셰일가스 제1의 부족국입니다.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국가고요. 그래서 정부의 그런 셰일가스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 정책적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약간 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술 수준이 미국과 달리 좀 낮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낮은 기술 수준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비전통 자원의 경우에
경우에는 메이저 기업에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이나 BP, 쉐브론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JV를 맺어서 같이 쉘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까 쉘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압 파쇄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중국에서 쉘이 매장되어 있는 그 서부 내륙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소비지와 이 매장 지역 간에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의 문제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석유 산업이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나 가스와 같은 그 인프라, 기초적인 인프라가 매우 잘 조성이 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셰일가스를 어디서든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그 수요지로 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발을 해봐야 수요지까지 가져오려면 파이프라인을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아직까지 중국에서 활발하게 셰일가스가 생산되기에는 약간 난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럽의 경우에는 폴란드,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매장이 되어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요. 유럽은 굉장히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축이 돼서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불가리아, 스페인 등은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수압 파쇄 중에 지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켰다가 작년 말에 다시 추가 좀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 전체 가스 소비량에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아까 자원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요구가 뭔가 간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 공급을 막아버린다거나 PNG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PNG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유럽의 안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폴란드나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생산이 증가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그 유럽의 지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된 기술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약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셰일가스 개발은 지금까지 북미가 주도해온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 북미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파괴라든지 수자원 고갈 이슈 그리고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2020년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타이트 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트 가스는 아까 사암층에 존재하는 비전통 가스라고 했는데요. 사암층의 경우에는 그 셰일층보다 공급률과 투수율이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움직일 여지가 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셰일가스보다는 생산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생산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비전통 가스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다 풍부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CBM, 그 석탄층 메탄가스입니다. CBM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지열을 받아서 가스화된 상태에서 석탄층 표면에 생성돼서 흡착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암이자 저류암의 역할을 석탄층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 지질학적 모식도에서 본 경우에 CBM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천부에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에도 굉장히 상업화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개발 생산이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가스 중에 마지막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고압 저온 상태에서 가스 분자와 물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요. 아까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고체 결정 에너지원이고요. 전 세계에 고르게 퍼져 있고 매장량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주로 극지방이나 심해저 퇴적층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이 약 10조 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지방에서 약 6조 톤의 부존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연간 미국 소비량이 약 1,400배 이르기 때문에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약간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 부근에서 발견했는데 향후 일본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다행히 동해에 약 6억 톤 이상이 있는데 약 30년간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까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가스와 물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해리를 전제를 하게 됩니다. 고압 저온 상태에서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해리를 시켜주려면 열을 가해서 해리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압력을 낮춰서 가마법으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얘네들의 그 결합을 억제해주는 어떤 저해제를 주입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을 중심으로 상업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나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쉐브론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2015년 정도에는 상업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비전통 석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통 석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가로축은 매장량을 나타내고요. 이 세로축은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미 생산된 석유의 매장량과 그 생산 비용이었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얘기하는 단위는 배럴입니다.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지금 생산을 했던 거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석유들입니다. 메나 지역은 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석유 생산이고요. 이거는 그 외 지역의 전통 석유. 그리고 그 석유를 그러니까 시추를 해서 생산을 하다 보면은 생산량이 그게 정점에 도달했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 뭐 CO2를 주입해서 증진을 한다든지 약간 증진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증진해서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 비용 그 외에 그 심해나 북극해 같은 프론티어 지역에 있는 전통 원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전통 원유에 대한 매장량과 그리고 생산 비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가 비전통 석유인데요. 초중질류, 비투멘입니다. 그러니까 중질류와 경질류라는 얘기를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석유나 가스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했죠. 탄소 결합이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길게 붙어 있는 게 중질류고요. 이게 단위가 짧은 것들이 경질류입니다. 그러니까 초중질류는 결합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무겁겠죠.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점성이 높다고 했고요. 비투멘도 마찬가지, 이런 성분과 마찬가지 그런 점성이 높은 원유를 의미를 합니다. 그 외에 또 오일 쉐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일 쉐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 쉐일 오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T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스를 액화시키는 겁니다. 가스 투 리퀴드.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합성 석유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CTL은 석탄을 액화시켜서 합성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비전통 석유의 이런 생산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경제성이 없었지만 최근에 유가가 $100가 넘는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런 초중질류나 비투멘에 생산하는 경제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오일샌드, 비투멘 중심으로 한 비전통 석유의 생산량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석유도 마찬가지로 중동에 대부분 매장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비전통 석유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 역시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는 이런 비전통 석유 생산 비중이 약 0.3%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3%로 증가를 했고요. 2035년에는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전통 석유 중에 그 타이트 오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셰일가스가 부존하고 있는 지층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원유를 타이트 오일 또는 셰일 오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셰일가스와 마찬가지로 타이트 오일도 미국에서 생산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을 보면 최근에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전통 석유의 생산량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타이트 오일이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서 전체 원유 생산량이 약 4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미국의 원유 수입량도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에도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타이트 오일 개발이 계속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세계 타이트 오일 생산량이 약 400만 BD, 그러니까 400만 배럴 퍼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하는 생산량이 약 40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 소비량이 약 200만 배럴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사용하는 것에 거의 2배 가까운 양이 2020년에 타이트 오일로 생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는 2020년까지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년에 4.2%를 차지하고 그때까지 증가하는 석유 생산 증가분의 36% 수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미국 외의 지역의 그 러시아나 중국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런 타이트 오일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셰일가스와 마찬가지로 인프라나 기술 수준의 미비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생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본격화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타이트 오일이 생산이 많아짐에 따라서 2020년 국가별 원유 생산량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스 생산량도 미국이 2009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그 오일 샌드입니다. 그 오일 샌드는 그 말 그대로 오일과 샌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가 모래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원래 지하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지하에서 생성된 원유가 지표면 근처까지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수분은 다 날아가고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그 가벼운 분자의 탄화수소는 다 먹어치우고 남은 것들, 무거운 분자들이 남은 것들이 바로 비투멘입니다. 이런 비투멘들이 모래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그 오일 샌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일 샌드 성분은 모래나 점토 같은 것들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원유 성분, 점성이 높은 비투멘 성분이 10에서 12%, 나머지가 수분이 3에서 5%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 모래에서 비투멘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 생산 기술의 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별도로 추출을 해야 되고 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또 관련 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개발이 확대가 돼서 지금 원유 대체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오일 샌드 매장량은 대부분 70% 이상이 캐나다에 구종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에는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캐나다 중심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채굴하는, 생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노천 채굴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밖에 된 것들을 실어와서 여기서 모래를 제거하고 열 처리를 통해서 비투멘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된 생산 방식이고요. 이걸 이렇게 그냥 퍼와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75m
이내에 있는 천부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비투멘의 경우에는 개질 과정을 거치는데요. 개질 과정이라는 것은 비투멘이나 중질류는 굉장히 무거운 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기에는 경질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질류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 처리하는 과정을 개질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을 좀 개선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경질류 수준으로 갖는 인공 합성 원유 상태로 판매가 됩니다. 이 노천채굴의 장점은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비투멘의 회수율이 거의 95% 이상이라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수나 폐기물 처리가 있어야 돼서 환경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오일샌드 약 2톤의 오일샌드에서 약 1배럴의 원유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데 이런 부존 지층이 심부와, 그러니까 점층 이렇게 천부에 있는 것들을 다 채굴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연구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하해수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해수 방법은 그 광강이 그 수백 미터 지하에 있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렇게 시추를 한 다음에 그 고온 고압에 증기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점성이 높은 비투멘이 유동성을 갖고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이걸 지하에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회수된 비투멘은 경질류와 섞어서 비투멘 블렌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장점은 지하에서 비투멘을 회수하기 때문에 잔사나 수처리 등의 환경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투멘 회수 비율이 약 50%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유가가 $100 넘는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부의 오일샌드를 개발하고 있는 노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샌드는 이런 여러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원유 1배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배에서 5배 많은 물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비투멘 추출을 위해서 사용된 증기에 그 비투멘 성분이 섞여서 이게 주변 옷으로 유입되고 또 토양 오염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런 환경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 연구가 개발 생산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게 캐나다를 중심으로 계속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고요. 이 2010년 중반에 그 신규 오일샌드 프로젝트의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약 70불 수준에서 수익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충분히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석유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약간 놓치셨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석유 산업이 아까 3가지 부문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좀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상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업스트림 산업입니다. 업스트림 산업이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단계고요. 미드스트림 중류 부문이 생산된 그런 생산물을 처리하는 공정, 그리고 또 그것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하는 것을 미드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유를 정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을 예를 들면 SK 에너지나 GS 칼텍스가 원유를 정제를 하죠. 정제를 하거나 아니면 LG화학이나 하나석유화학이 납사를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자원 개발과 관련된 것은 거의 다 그 상류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비전통 석유주의 다음에 그 초중질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일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점성이 매우 높은 비투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오일샌드였고요. 초중질류도 마찬가지로 그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점성과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고요. 또 주로 그 발전용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그 탄화수소 화합물 외에 중금속이나 황 같은 그 불순물들이 섞여 있고요. 또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분자 질량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량의 약 90%가 베네수엘라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생산 방법에 보면은 이게 점도가 높지만 그 지하에서는 고온 고압 상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동성이 좋습니다. 생산 채굴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상온 상압에서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물과 혼합해서 운반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 경질화시키는 계질화 과정을 통해서 인공 합성 원유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 발견이 됐지만 그 경제성이 없어서 연료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1984년에 BP와 베네수엘라 PDVSA, 그러니까 국영기업 이름이에요. 여기 공동으로 초중질류의 물과 계면 활성제를 섞어 액체화한 오리멀전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고유가로 인해서 초중질류를 계질화해서 인공 합성 원유로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오리멀전 사용은 거의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이런 황 같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부존의 90%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부존이 되어 있는데 이 국가는 아까 대표적인 자연 민족주의가 성향이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서 제약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다음으로 오일 셰일인데요. 아까 셰일가스에 존재하는 오일이 셰일 오일 또는 타이트 오일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순서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셰일 오일을 타이트 오일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오일 셰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유기물들이 지하에서 원유나 가스로 숙성이 된다고 했는데 숙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의 케로진, 그러니까 원유가 바로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인 케로진을 함유하고 있는 셰일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완전한 원유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출해내서 열을 가해서 좀 숙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일샌드나 초중질류에 비해서 굉장히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특히 미국의 매장량 전체의 70% 이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비전통 자원 너무 대부분이 지금 미국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문제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생산하는데 많은 양의 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발생하는 또 온실가스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의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업적 생산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매장량은 기존통 석유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오일 셰일을 개발하기 위한 그 노력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빨라도 2020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GT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미국의 그 셰일가스가 생산이 많이 됨에 따라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L이라는 것은 그 가스 투 리퀴드,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가공을 해서 이런 그러니까 석유 제품으로 바꾸는 처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 연료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솔이라는 기업이 이런 GTL에 대한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소규모 중심으로 플랜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려면 약간 소규모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가스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고 또 GTL 분야의 기술도 굉장히 진보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비도 낮아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GTL 플랜트는 통상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6 이하일 때 경제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GTL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쟁국 진출 동향입니다. 약간 뭐 경쟁국이라고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이웃에 있으니까 중국과 일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외환 보유고가 지금 3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풍부한 외화를 활용을 해서 이런 비전통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그 석유 가스 자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를 할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제시를 해서 다 사가는 그런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 자원뿐만 아니라 지금 비전통 자산도 굉장히 확보에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그 중국은 셰일가스 세계 제1의 부종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자산을 M&A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요. 뭐 3대 국영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시노펙, CNOOC, 그리고 CNPC라는 자회사의 페트로 차이나입니다. 이 3대 국영 석유 기업들이 이런 비전통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억 달러, 다 20억 달러 넘고 이거 46억 달러 이런 규모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우리나라 연간 그 해외 석유 가스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100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투자하는 금액이. 근데 지금 한 기업이 보통 투자하는 게 20억 달러 이거고 이건 그냥 비전통 뿐이고 전통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또 이런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원유 수입이 지금 경제 성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내에도 그 원유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일샌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아까 베네수엘라가 그 외국 기업에 되게 배타적이라고 했는데 또 중국은 또 약간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또 진입하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초중진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전통 가스 부문에서 최근 그 북미 셰일 자원에 대해 기업과 자산 M&A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그런 M&A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메이저 기업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인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게 그 석유나 가스 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소비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해외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국가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핵심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은 인텍스라는 기업을 메이저 기업에 준한 수준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텍스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는 뭐 미찌라든지 미쯔비시 그리고 뭐 스미토모, 마루베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형 민간 석유, 그러니까 종합상사들이 있습니다. 이 종합상사들이 굉장히 자원개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 자원뿐만 아니라
비전통 자원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오일샌드나 초중질류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탐사 활동, 아까 그 상류 부분에서 탐사 개발 생산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탐사하는 활동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 2011년 3월에 그 원전, 그러니까 지진 사태로 인해서 원전이 지금 폐쇄가 됐죠. 그래서 이 원전의 수요를 가스 발전소로 대체를 하면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셰일가스 자산도 적극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정부는 이를 위해서 그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또 출자나 보증 지원 등의 그런 지원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미국이랑 일본은 FTA 비체결국인데요. 아까 그 미국이 남는 그 천연가스를 LNG로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많은 그 계약들이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 역시 굉장히 많은 그 승인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하지 않아서 지금 미국 쪽에서 B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 찬반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확보가 활발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최근에 BFTA 대상으로 해서 또 미국 그 LNG를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LNG를 그 미국에서부터 셰일가스 기반의 LNG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현황이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연간 석유가스 그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데 투자액이 10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 개발 사업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그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게 발전하기는 약간 한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난 정부에서는 그 해외 자원 개발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육성을 해서 굉장히 그 급속하게 그 투자액이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1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주 개발률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개발률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석유가스 전체량 중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석유가스량의 그 포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우 비중이 낮았는데 투자를 늘림에 따라서 한 13.7%로 작년에 거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도 다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20%가 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이 그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그 탐사를 할 경우에도 그 시추를 하는데요. 그때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에서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그 크루즈에 가서 탐사를 했죠. 근데 거기서 석유가 안 나왔다고 작년에 또 막 매스컴에서 막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도 나기도 했는데요. 사실 탐사 확률 자체가 10%에서 20%이기 때문에 뚫어서 안 나왔다고 그걸 비난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은 잘 진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 그 SK나 G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운스트림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류 부분에서부터 중류 부분, 그 다운스트림까지 모든 산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메꿀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간 그런 구조가 좀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이렇게 자원개발 사업이 이렇게 주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상사나 SK에너지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중이 낮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그 자원개발은 대부분 정책적
기술적인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자원개발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자원 포함해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전통 자원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008년에, 2006년에 한국석유공사가 뭐 캐나다 오일샌드 사업에 참여를 하고, 가스공사가 뭐 북미나 호주 쪽에 그 비전통 자원 개발하는데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몇 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있는 그 사빈파스 LNG 프로젝트에서 LNG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전히 그 중국이나 일본의 경쟁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력도 열세고 운영 경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을 갖고 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에 거의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분에 따른 수익만 가져오거나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생산 광고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없고요. 또 비전통 자원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기술 인력들이 다 미국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해야 될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그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약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기술이나 그런 운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M&A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를 습득을 할 거고요. 여기서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가 습득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직접 독자적으로 탐사 개발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이 그 자원개발 산업에는 경쟁력이 없지만 자원개발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는 일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다운스트림의 정유, 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후방 산업을 연계해서 자원개발 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중국의 M&A 하는 그 단위 자체가 20억 달러 이상, 50억 달러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런 M&A 경쟁을 하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지원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자원개발 기업의 대출이라든지 보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에는 이런 대출 보증뿐만이 아니라 출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출자는 직접 정부기관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출자를 잘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직접 출자 지원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비전통 자원이 지금 핫 이슈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지금 남의 나라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얼마나 높아질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환경오염 이슈도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좋다고 또 마구잡이로 나가서 없는 돈을 끌어다가 또 가지고 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따른 그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또 새로운 사업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비전통 자원개발에 대한 그 동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쳤는데요. 비전통 자원 개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송동원 연구위원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